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10년을 살다가 이 변심을 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달 말 이 대표 재판 출석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의 행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처음 주재했습니다. 현충원도 참배했고요. 첫 공식 일정 시작했는데 김 대표의 공식 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이 대선 1주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별다른 기념 행사는 없었고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울산 석유화학시설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생에 초점을 둔 셈인데요.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당선 1주년 화이팅! 국민의 대통령 화이팅!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촉선을 앞서버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은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 사실상 거의 친윤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할체제가 완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배승규 위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심이 작용해서 윤심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대통령실이 일부 관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당원들도 이번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집권 1년, 2년 이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그리고 윤 대통령과 마음도 통하고 윤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는 그 당심이 결과로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도 이제 단합해서 하나로 가자, 개혁 민생이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앞으로 총선까지 1년 동안에 윤 대통령은 국정의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당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고 당이 한 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정이 함께 개혁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신임 지도부들도 신윤으로 거의 짜여졌지만 이분들도 한 몸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정 일체가 아니라 당이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어떤 화합형 아까 연포탕을 그 신임 대표 김기현 대표는 얘기하셨는데 연포탕을 얼마나 잘 끓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여당이 한 몸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대 포용 그리고 탕평 연포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기현 신임 대표로서는 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장 큰 목표가 내년 총선 승리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사도 해야 될 것이고 공천도 해야 될 것이고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만 머리는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자, 윤 대통령은 입당 1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친정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홀단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이 됐고 이 당과의 갈등이 일부 있었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그걸 이겨내고 이제는 자신의 직할 체제로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승부수에서 일단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근식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전당대회 당원들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배정기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김기현 대표는 얼굴 마담 성격이 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대표로 뽑았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저는 당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집권 1년 차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의 거대 야당 의석을 가지고 정권 교체는 되어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회 여의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가 교체됐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의 어떤 개혁 입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려면 국회가 마저 교체돼 주어야만 예. 정권 교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적어도 당원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얼굴로 예. 그 대통령의 성과를 앞세워서 대통령과 함께 총선을 치러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당원들이 동의를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윤심을 앞세워서 사실은 뭐 낮은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거의 과반을 넘어서는 네.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도 저는 우리 당 당원들 전체 내부 밑바닥에서는 예. 변화, 그다음에 내년 총선 승리, 개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또 네. 대통령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내년 총선 체제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당원들이 아마 네. 연대적인 어떤 일치감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 선거 대선 1주년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산에 갔는데요.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 9조 원 가까운 규모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하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당선 메시지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인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네, 아랍어로 매라는 뜻이 이제 샤인인데요. 샤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한 9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별도 메시지, 자축 행사 없다. 이 행사 자체, 이 경제에 전념하는 행보, 이게 바로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에서의 상당한 관심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이 작년 3월에 됐습니다. 예. 임기는 5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당선 1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에서 이제 경제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까지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지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느냐 아니면 예. 친윤 그룹이라 반윤 그룹의 어떠한 그러한 반목이 있었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하는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승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뭐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김기현 신임 대표는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같은데 가뭄이 역으로 심했는 우리 대표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가 작은 비라도 오고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 국회나 정당 문제는 이제 다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거니까.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 뭐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도 민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또 외교적 일도 참 많으신 것 같고.
네, 오늘 신임 대표 뒤에 벽에 오직 민생 이런 글이 또 보였습니다. 민생에 치중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당정 일체를 아마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자, 배승규 의원, 네. 뭐 문제는 없을까요? 당 내부적으로는요? 당 내부적으로야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죠. 그런데 예. 지금 이번 지도부가 워낙 그 친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과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뭐 이 식사 자리가 얘기되고 할 정도니까 아마도 앞으로 어떤 개혁 과제를, 어떤 민생 과제를, 어떤 경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당과 대통령실이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이 당내 문제입니다. 결국 당내 문제란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친윤과 비윤 그룹이 확연히 갈라졌지 않습니까? 비윤이 받은 표가 47%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그 친윤이 1차에서 53% 얻어서 이 김기현 그 대표가 됐지만 지금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김기현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또 그렇게 반드시 우호적이지만 않은 시선이 있다. 이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특히 총선 공천이 달려 있는데 이 총선 공천까지 이 당내 화합이 안 되고 친윤 비윤으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이 국정 과제 수행도 쉽지 않고요. 더구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시급하게 지금 그 패배한 후보들과 손을 잡고 정말 이 대통령실과도 연결을 해서 이 당내 화합을 빨리 이루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첫 시금석은 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이 새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서 아마 식사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례 회동도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뭐 국민의힘 분위기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잔치집이 끝나고 이제 재정비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당선 1주년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당과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체제는 이미 마련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비판받는 점들은 뭐 어떤 민주적 정당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판받을 점은 있었지만은 뭐 그것도 당원들의 기준, 당원들의 표심이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걸 평가받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평가는 내년 총선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내에서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뭐 반목, 특히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라든지 화합은 다들 얘기하고 있으면서 특히 개혁보수라고 하는 이준석 계열과는 손을 아예 내보내겠다. 아예 그냥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민심과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어제 수락 연설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 거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윤석열 예비후보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우리 후보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전 개소식에 방문해 주셔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울산이 배출한 우리 걸출한 정치인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뭐 눈빛을 안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네,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심전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년 선배죠. 윤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1년 선배인데 뭐 고시는 상당히 김기현 대표가 먼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윤 대통령 사석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선배님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좋아해서 당원들이 김기현을 찍은 건 아니다. 김기현 대표 측에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승부를 보자, 이런 선거 전략 주요했던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최남 변호사, 두 사람의 관계 뭐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판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예. 지금 현재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까운 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과의 사이에서의 긴밀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네. 지금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정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그 서포트가 필요한데, 이러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와 관련되어서 지금 윤심이 표가 몰렸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으로 화석에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향후에 남아있는 어떠한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차기의 총선과 관련되어서도 대통령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 지난 대선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막 보여드렸는데 울산 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당시 후보와 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 뭐 지역을 돌았던 적이 있죠. 그걸 뭐 잡아왔다 그래야 될까요? 서로 만나게 했던 이른바 울산 회동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아는 분들은 좀 약해 보이는 듯 하면서 뭔가 자기는 해내는 사람이다, 자기 주제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용히 일을 좀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김기현 대표를 이제 옆에서 자주 뵙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그 원내대표 할 때부터 당내에서의 평가를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좀 차분한 성격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성을 다하는 성격입니다만, 필요한 국면에서는 또 할 일은 또 묵묵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당대표, 원내대표가 쌍두마차로서 당을 이끌었는데, 대선 기간에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가출 사태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게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실 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빛났었고요. 아까 나왔던 그 이준석 대표의 회동, 그 저녁 회동을 해서 이제 서로 만세 부르고 했던 것들도 울산에서 이루어진 음식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뒤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53%라고는 과반수를 넘어서 당대표가 당선된 만큼 대통령과의 원만한 당정 관계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해서 내년 총선에,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비롯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의 어떤 지지율 견인에 대해서는 아마 또 할 말은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기현 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된 다음 대통령께 드릴 말씀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적개심과 적대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언쟁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아주 대통령과의 그 관계와 당의 목소리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방식에서 저는 균형의 미를 잘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선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은 계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후보, 송철호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인데, 이 사건이 있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는데, 이때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이 관계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믿을 만한 관계가 됐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 김기현 대표, 윤 대통령 서로 긴밀하고 소통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여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뭐 두 분이 손 잘 맞아서 이제 우리 정부가 또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된다면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원래
있는 대표 그냥 흔들어서 내려놓고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김기현 원내대표 뭐 지금 친하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 대표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김기현 대표 뭐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3% 지지율로 시작했던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너무 드러나게 올려서 겨우 이제 과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그건 뭐 국민도 알고 지켜보는 언론도 알고 특히 야당은 또 잘 알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 무슨 그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이 실제로 김기현 대표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물증으로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던가 예를 들어 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등의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김기현 대표가 뭐 좀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저는 뭐 진정한 대표로서 뭐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께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시니까 이제 야당도 한번 만나시라는 조언도 한번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주당에서 뭐 내는 목소리도 같이 한번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공직선거법과 당내 선거는 좀 관련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대통령실의 공무원이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대표 오늘 현충원 참배했습니다. 총선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자,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 지나치게 다음 총선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일 겁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 지금 공천 문제 논의할 만큼 한가한 건 아니다. 다만 민생에 부합하는 것을 시스템 방식으로 공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총장 친윤계조 재선 의원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배성규 의원이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사실 다음 총선에서 실무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친윤계가 지금 거론된다는 거 이건 또 공천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첫 인사부터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예외가 바로 사무총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무총장은 정말 선거에서 공천을 실제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리고 공천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비윤한테 맡길 수는 없다. 이런 게 친윤의 핵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친윤계를 아마 그 사무총장이 시킬 텐데 과연 누구냐 그러면 친윤 중에서도 강성이냐 아니면 좀 중립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좀 유연한 인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철규 의원은 사실 장제원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금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철규 의원을 안 치게 되면 혹시 처음에 시작한 김장년대처럼 장제원 의원의 입김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대통령실에 어떤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비윤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이철규 의원 외에 또 다른 뭐 친윤계 의원인 윤한홍 의원 이런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고 청와대를 그 대통령실에 아마 지금 상당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이 그 사무총장 외에도 당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당직들이 그럼 여기에 비윤계나 중립적인 인물들을 얼마나 발탁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당내 화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그 친윤계를 사무총장이 하면서도 비윤계를 설득하고 어떤 불안감을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스처나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김 대표가 내정한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구자근 의원, 자신과 이제 호흡을 맞췄던 구자근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에 내정을 했고요. 자, 구자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조율할 수 있는 뭐 이 역할도 하겠죠. 근데 다만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본인 결정만으로 할 수는 없는 자리일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는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은 조정식 의원이거든요. 예.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정당에서 사무총장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총선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찌 보면 다음 그 공천을 거의 포기하고 희생을 하는 어떤 자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 쓴소리도 해야 되고 정말 칼질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조정식 의원이 선뜻 사무총장을 맡아준다고 했을 때 5선 의원의 희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 자리에 누가 희생을 할 것인가? 이철규 의원이 희생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대통령실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실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불안감?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약간은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이제부터 이제 남은 기간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과 관련한 어떤 불안감 등이 점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인선이 향후에 연포탕이 실제로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무총장 자리는 조금 각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조정식 그 5선 의원이 사무총장 하고 있듯이 당대표 허울 맞춰가지고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연포탕의 큰 원칙 속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실과 당대표의 의중을 또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그리고 비윤계, 당내 비주류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적합한 인사를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김장연대로 이 지금의 이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었던 첫 출발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눈치 때문에 사실은 미리부터 당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미리 선언하면서 사실 뒤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의 이 인선에 이제 얼마나 당의 어떤 화합과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희금석이 될 텐데 사무총장 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완전히 비윤계를 줄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또 김기현 대표 그리고 비주류와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도 당을 위해서 정말 아까 우리 설주환 변호사 말한 것처럼 사실은 선당 후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 그게 주말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거의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전당대회 이 후보들이 여러 가지 재미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오늘도 그게 회자가 됐는데요. 춤추는 모습 어떻든지 한번 보시죠.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해 오늘 축제인데 좀 너무 무게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잘 놉니다. 갑시다.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오호 이건 참 라라라라. 오예. 와. 네. 자, 뭐 점잖은 후보들, 대표 후보들이 저렇게 흥겹게 또 춤을 추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춤은 도리도리 춤 같은데 평소에 좀 놀아보셨군요. 뭐 이런 노래 이야기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이 노래가 왜 나왔을까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저 김기현 대표 잘 추시네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나왔던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바로 민중의 노래였습니다. 뭐 퇴장할 때는 아이돌 뉴진스죠. 하이보이가 나왔는데 입장할 때는 민중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들어올 때는 레미제라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민중의 노래, 나갈 때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민중의 노래, 분노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들리지 않느냐? 이 대통령 입장하는데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최단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따르면 원래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 네. 따라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고요. 비서관들과의 오찬에서도 이 노래를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나라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 그리고 민주 그리고 혁신과 관련되어서 앞으로의 네. 개혁 관련된 것들 그런 국정과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노와 관련된 투표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연설 들으셨는데요. 거기 보면 국민의 목소리 이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 민중의 노래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바리케이트를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분노한 군중들이 뭐 붉은 깃발 흔들면서 이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 체제라는 게 지금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과 같이 가니까 본인도 이 바리케이트에 있는 민중과 한 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어때요? 맞습니다. 저도 저 대통령이 저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걸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또 이게 뭐 윤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저는 어제 어쨌든 모처럼 잘 끝난 전당대회에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비아냥을 해야 될지 참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럽고요. 네. 저게 들어보면 아까 대통령도 전당대회 와서 축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출마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선거운동 했습니다만 대선 기간 동안에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습니다.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국민이 부른 대통령 공정화 상식 윤석열이었거든요. 이건 각 당협마다 다 붙어 있었던 대형 현수막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국민이 부른 대통령은 뭡니까? 국민들이 이제 좀 나라를 바로 잡아 달라. 국민들 이제는 국민 나라를 좀 정상화시켜 달라라고 사실은 정치판 바깥에 있던 사람을 불러서 정치 천연병을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고 대통령까지 당선시켰다는 그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민중의 노래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지만 저는 윤 대통령의 정치 시작과 대통령 당선 지금까지 이르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선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퇴장할 때 여기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 예,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 노래를 한 것도 MZ세대들의 또 어필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선거 기간 동안에 당시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었습니다만 쇼츠 영상이 있었습니까? 쇼츠 영상에 자주 들어갔던 배경음악이에요. 젊은들이 많이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저는 앞뒤 편집 여기 퇴장할 때 입장할 때 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저런
꼬치꼬치 저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제가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했던 후보 4명, 이른바 천아용인이죠.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 뭐 정치적 입지, 뭐 위축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이 전 대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전 대표도 지금 무고 관련해서 기소 의견 송치가 돼 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 안 됐는데 만에 하나 저희가 이 정치적 공간을 열어버리면 이재명 대표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출마한다. 이거는 이제 소위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 출마 내지는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은 말로 보이는데요. 시스템 공천과 상향식 공천의 약속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 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죠. 심평 변호사는 이 전 대표 공천 못 받을 거다. 신당 창당할 힘도 없다. 이렇게 또 일축하기도 했는데, 자, 임세현 전 대변인, 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어쨌든 그 저도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서 뭐 어쨌든 도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천하람 위원장인가요? 천하람 위원장이나 그 다른 최고위원들도 뭐 그런 도전에 대해서 국민께서 여러 지지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힘으로 어쨌든 자력으로 어린 나이에 대표가 됐던 그런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렇게 뭐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거죠. 지금 이 김기현 호가 이준석 대표와 그 이준석 관련한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떤 당직에 인선을 하고 그리고 향후 공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할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 사단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거의 바로미터를 저는 이 이준석 계열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전 대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뭐 20% 넘게 득표를 했으니까 착근을 했다. 국민의힘에 보수 정당에 착근을 했다.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분은 또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이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배성규 의원. 암중모색하면서 있을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길을 택할까요? 일단은 뭐 당대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새로운 걸 하긴 힘들 거고요. 다만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행정관 문제를 갖고 또 고소고발전까지 가긴 했는데, 아마도 이것도 조만간 그냥 어떤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걸 갖고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안 의원한테도 그렇게 꼭 좋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일단 축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복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다음 때를 기다리면서 있을 텐데,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과 그 전에 부부 동반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든 끌어안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그 김기현 대표가 뭐 연포탕을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이 성사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안철수 의원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의원도 아마 그거를 기대하면서 다음번 자기의 역할, 총선이 다가오면 어쨌든 수도권에 선대위원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아마 계속 암중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수락연설을 김기현 대표가 하는 도중에 그냥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아니었겠냐 그랬는데 SNS를 통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당의 최우선 과제로 당 화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 다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랑은 자산이라고 하셨는데요. 조만간 만날 생각 있으신지 주요 당직에 유명하신 분이라는 어저께 세 분하고 다 제가 전화 통화를 다 했고요. 황교안 대표님 또 안철수 대표님
천하람 후보님하고 다 서로 간에 뭐 앞으로 당을 위해서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가 제가 제안에 말씀드렸는데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업 체제를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당내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일단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토대 마련이겠죠.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아마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 당선에 대해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은 축하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부정적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선 축하한다는 메시지 건넸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되겠죠.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계속 이재명 대표님 빨리 만나야죠. 네, 만나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두 대표 회동 가능하겠죠? 제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대선 이후에 여야가 뭘 만나서 뭔가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여야가 무언가 정치권에서 무언가를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민생 법안이라는 현안들이 많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또 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그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와 함께 같이 세 분이서 만나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만원영 수석의 어저께의 어떤 그 성명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여당, 상대 당이어도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잔칫날에 뽑힌 어떤 대표에 대해서는 일단은 축하를 하고 나중에 비난을 하더라도 일단은 축하를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의 전부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만나야죠 그랬고 축하한다 그랬으니까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지금 꽉 막힌 정치를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서요. 오늘도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엔 유동규 전 법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지 그런 계기가 뭐였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정 출두 모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용 전 부원장이 지속적으로 총알 말씀하시면서 그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오늘 증인신문에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네,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재판부 앞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 산다 이런 마음 갖고 근 10년간을 살았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그리고 경기지사 때 이 대법원 패소, 그 당시에 선거법이죠. 하면 분신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충성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변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 회유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도 법정에서 오갔다 그러는데요. 최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유동규 본부장의 마음을 바꿨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에 회유를 했고 어떤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것을 형식으로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현재의 증언,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되는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네.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본인이 꼬리 자르기와 같은 나는 정말 형제로서 믿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을 꼬리 자르기와 같은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변심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라는 마음으로 10년을 살았다. 예. 그리고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에는 분신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일종의 유동규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있었던 뭐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 이 사이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공동체와 관련된 것에서 그렇게 그 정도의 정치적인 공동체로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떠한 관리를 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다. 네. 라는 어떠한 이 범죄의 동기와 관련된 정치적인 공동체에 대한 예. 논의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뭐 예전에 보도도 많이 나갔었죠.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 이것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용 전 부원장이 태백산맥가산 열흘만 숨어 있어라, 쓰레기 먹고 배탈 나서 입원하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으려고 시도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또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죠. 다음날 검찰에 자꾸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김용이 그러는 거야. 너 지금 검찰에서 우리 정보에 오면 너 바로 구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넌 들어가면 끝장이야. 큰일 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열흘이면 끝나는데 그때 이제 경선 끝나는데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 못 건드려.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가라고. 너 그럼 태백산 타라. 그래. 그럼 내가 그랬어. 앞뒤 맥락 지금 추운데 태백산 여기도 추운데 거기는 얼마나 춥겠냐. 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산을 타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무슨 진만이도 아니고 뭐 길을 알아 뭐를 알아. 정인상이 말했으면 갔을지도 몰라. 근데 김용이니까 좀 한때는 약간 만만하잖아. 침낭 하나 구해서 가면 된다는 거야. 못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나보고 야 진상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지금 중암지검장하고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입원하면 너 안 건들겠다. 입원하면? 그래서 병원 가래. 그럼 배탈이 나서 가라는 거야. 차원가라도 먹고 이제 가래 일단. 야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도 먹으라. 무조건 배탈이 나래. 거기 어느 식당 앞에 딱 있더라고. 하나가 만만한 게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그래도 어떻게 이재명이 목숨이 달려있다는데 잡혀가면 안 된다는데. 예, 자,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방송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뭐 저희들도 명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쓰레기통 뒤져서 먹다가 근데 배탈 안 났고 뭐 다른 걸로 이제 119 불러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또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법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임선 전 대변인.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건? 뭐 지금 저 방송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무슨 동네 아저씨들이 술 마시고 하는 그냥 잡담 같은 겁니다. 뭐 저 말 뭐 신빙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분이야말로 지금 비리 때문에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 피의자의 말에 어떤 신빙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신 분은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 말이 맞다고 하면 오히려 뭐 이게 내용이 자세해서 맞다. 그러면 청담동 술자리 그거 내용 안 자세했습니까? 그거야말로 뭐 정황, 뭐 시간, 뭐 사람, 내용까지 다 둘둘둘둘 보면 그게 그럼 얘도 맞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은 그냥 본인이 재미삼아 그냥 동네 아저씨랑 잡담하는 것 같다는 내용밖에 안 들고 실제로 지금 본인이 피의 사실 갖고 있는 것은 그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본인이 비리의 중심에서 뭔가 그 남욱이나 그 김만배한테 돈 달라고 징징거리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내가 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이 알면 안 된다. 2층이 못 알게 해야 돼. 하면서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거 갖고 무슨 본인이 10년 지기 뭐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성남도시공사 있었을 때 본인이 약간 비리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자 이재명 시장이 이 사람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이재명을 결고 넘어진다? 그럼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유동규 씨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뭐 이제 법원에서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유동규 씨의 말 중에 그래도 신빙성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정진상, 네. 김용 두 사람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렇죠.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통화를 해서 뭔 얘기했느냐 이건데 그때 유동규 씨가 얘기한 게 아까 말한 태백 산맥 가라,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 가라, 그다음에 다 네가 한 걸로 하겠으니 그렇게 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였다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유동규 씨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입원은 못했지만 행동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버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씨가. 그럼 실제로 버렸어요. 저기다 버려서 이 딴 사람이 가져가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이 유동규 씨가 행동을 한 게 나오는데 그게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시도 없었는데 자기 혼자 저렇게 했다. 그거 보기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동규 씨의 말이 완전히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진상, 이 김용 이런 분들이 회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도 있고 거기다가 변호사들이 직접 가서 유동규 씨한테 찾아가서 이 유동규 씨의 심정을 한번 따져보는 그런 걸 보고서 유동규 씨가 아 내가 속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는 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또 변호사들이 찾아간 것도 맞고 그 변호사들이 김의겸 의원하고 또 통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황적인 증거를 볼 때는 이 유동규 씨의 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거로 몰아붙이기에는 조금 구체적이고 또 정황 증거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던졌다가 그게 증거인멸로 또 혐의를 받았죠. 그리고 변호사 이야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이 저희들이 보도한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증언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갑자기 바깥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누가. 8시쯤에 형 누가 왔는데? 딱 그랬더니 데려버려.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야. 냄새가 기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압수수색인 것 같은데 휴대폰 버려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엉겹결에 나는 또 진상이 형 말 잘 듣거든. 진상이 형 라인이니까. 그래서 형 2주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도 못하고 엉겹결에 그러고 던진 거야. 난 그때 제일 보호해야 될 상이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진상, 김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던졌지.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잡혀 들어가갖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거기 잡혀 들어가면 다 울게 되거든요. 눈물이 나요. 던지려고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거를 정진상은 알까요? 지금 들어가 계시니까 기회는 좀 하겠네요. 네, 휴대전화 버릴 상황을 저렇게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배승규 의원 이야기했듯이 뭐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말로는 가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심경 변화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짜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기도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이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거기서 왔다는 변호사들한테도 내가 차마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스파이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치. 보내서 왔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보내서 왔는지 가끔 가다가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니까 진짜 더 수상한 거야. 네. 자,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요. 뭔가 이 대표와 대장동 관련한 기사만 나오면 이 변호사, 수임했다는 변호사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유 전 본부장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변호사인지 이 대표 변호사인지 모르겠더라. 거기서부터 좀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이 대표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면 부정적인 진술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그럼 왜 마음을 바꾸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저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 보낸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본인에 관한 변호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본인이 뭘 알고 있는지를 캐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되어서 부정적인 예를 들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본인을 찾아와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오히려 감시용의 변호사 같은 것으로 붙였다라는 것인데 저러한 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회사와 회사의 직원,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 회사의 직원이 같이 예를 들면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횡령과 관련되어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을 때 저런 일들이 같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변호사를 같이 붙여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변호사가 정말 나를 위한 변호사인가?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나를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런 입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몰아가고 있다가 나한테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다 모든 죄를 짊어 씌우고 나를 여기서 자르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해내된 상태로 있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가짜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자백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계기를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뭐 본인이 뭐 최근에 나왔던 JMS 관련 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 속에 이 본인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됐구나. 자기를 낙인 찍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 뒷배후로 김용 전 부원장을 지목을 했는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 유동규 씨가 이미 자백한 상태 아니냐. 염탐이든 뭐든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 내용만 가지고 김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 가짜 변호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솔단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과 태도 두 가지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 재판장이 봤을 때 굉장히 신뢰감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판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본인의 얘기를 저렇게 주저리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자기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본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부인하면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장이 봤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다. 신뢰감에 있어서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본인의 느낌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뭐 가짜 변호사인가? 이 사람이 나를 감시하러 왔나? 아닌가?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내 대답에 다 뉘앙스를 자세히 보면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백을 하게 된 계기가 나를 몰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난 그랬다. 근데 아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유동규 씨가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일부러 변호인 입회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랬거든요. 당시 기사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마 검찰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면 너 이제 못 나온다. 20-30년 받을 것이다. 아마 본인 잘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회유일지 진실되게 수사를 하는 방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동규 씨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동규 씨가 하는 말 본인의 혐의를 벗고자 하는 어떤 회피 진술에 불과하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용 변호인 측의 어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유동규 씨가 당시에는 자백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측에서 이것을 더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과연 시점상 정확한지 좀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두 변호사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의겸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이 유동규 씨를 회유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그래서 수상하게 느껴져서 유동규하고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유동규의 반응이 이겁니다. 검사님 만나는데 변호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회유를 한다?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달리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권 문제는 유동규 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 조치입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요. 어제 조선일보와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 자기 변호사가 왜 김의겸 의원과 통화했는지 몰랐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7일 재판에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재판부가요. 유동규 씨를 상대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검찰에 회유를 당했느냐, 혹시 검찰 조사 응하면 구속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 뭐 그랬더니 유 전 본부장 검사가 판결하는 것도 아닌데 넘어가면 바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회유는 없었다, 뭐 이른바 형량 협상 같은 거, 플리 바게닝 이런 거 의혹 일절 없었다고 부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이제 아까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예. 그 송경호 지금 당시 중앙지검장이죠. 그 질문을 한 건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동규가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 유동규의 시각에 따른다면 2명의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서 선임됐다고 왔는데 들어보니 좀 이상한 게 있고 오히려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 뭐 이러저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변호사인가 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차에 지금 저게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자기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그 2명의 이른바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오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거부한 사실 이후에 김의겸 의원이 그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의겸 의원과 그 변호사가 7분에서 11분 사이에 장기간에 통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나가서 지검장을 상대로 왜 접견이 안 이루어지느냐, 왜 변호사가 유동규의 변호사인데 못 만나게 하느냐라고 검찰이 오히려 압박하거나 회의하느냐는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데 송경호 지금 검사장 이야기 일관되잖아요. 유동규의 뜻을 따는 것이다. 네. 그리고 검찰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유동규가 그 변호인을 만나기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물론 뭐 그 김의겸 의원이나 김용 뭐 의원 측, 김용 그 부실장 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동규의 증언,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에서 나온 정황상의 또 설명, 그다음에 송경호 지검장의 발언, 네. 그다음에 그 동안에 나타난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화 내역은 다 있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유동규를 변호하러 왔다는 변호인이 김의겸 의원과 7분에서 10분 동안 통화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김용 당시 피고인과도 통화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 2명의 변호사는 내가 원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김용을 보호하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정보를 캐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2 변호사가 만나기를 희망했을 때 유동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지금 송경호 지검장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김 전 부원장 측 7일 재판이었죠. 유 전 본부장의 재직 중 비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과거 이 대표도 유동규 진술이 증거냐 이렇게 지적한 적도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네. 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뭐 믿을 만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유 전 본부장은요,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꿈을 갖고 정진상, 김용과 함께 도원 결의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김용한테 총무님 저 절에 나오니까 못 가겠네.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제 정진상을 보자고 그랬어 나중에. 그래서 정진상 딱 만나가지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술 먹으면서 좋다. 우리 의계투합 한번 하자. 도원결의 할 때 정진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예, 오늘 재판에서도요,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지분 절반,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데 쓰려고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도 다 알고 있고 정보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좀 400억 저수지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영장에는 그런 사실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원결의 본인은 도원결의 하는 건 본인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재명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언급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는데 그 대통령을 된다는 생각을 뭐 본인들은 뭐 모시는 분이면 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와서 이 400억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의 신빙성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10년 전도 넘은 일에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 많았던 시절에 대통령을 만든다? 뭐 저는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저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 납득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시장에서 뭐 재선되고 경기도 지사 되고 그때도 사실 대선 후보 그 군에도 뭐 거의 꼴등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본인은 그분을 뭐 이재명 대표를 보고 아 저분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뭐 저희는 시점에서는 그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분의 유튜브 말이 마치 뭔가의 진실과 증거인 것처럼 나오지만 뭐 본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법정에서 또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하는 거는 잘못하면 위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와는 좀 무게가 다를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 어느 정도가 본인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유동규 씨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유동규 씨가 한 말이 객관적인 증거랑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도원 결의를 했다. 이것도 뭐 유동규 씨랑 그 세 명밖에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그 팩트는 몇 가지 있어요. 이분들이 수시로 만나서 그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유흥주점 가서 술을 먹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는 몇 가지가 드러났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유동규 씨가 술을 사고 같이 먹었다. 그럼 그렇게 자주 먹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같이 뭐 이 관계된 분이 결국 이재명 대표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이런 얘기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자 이런 얘기 했을 정황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대선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 대선에 나왔는데 그때 다들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초단체 지자체장이 대선에 나오나 이런 그 의구심을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가졌었는데 아, 저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인데 아마 그때 이미 이쪽에서 더 큰 꿈을 갖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선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었나 이런 그동안의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또 그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랑 엮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428억 원도 저게 지금 김만배 씨 녹취록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유동규 씨가 부연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천화동인 1호죠. 700억 넘는 돈의 절반인지 그 지분에 대해서는 누구 건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대표는 전혀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도 이 428억 이른바 428억 이 저수지에 있는 돈이 과연 누구 건지에 대한 걸 좀 더 밝혀내야 할 그럴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소를 누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한데요. 유 전 본부장은 법정을 벗어나서 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김용이 그때 이제 뭐냐면 제가 그 분당 연합 회장이고 그때 이제 김용은 분당 연합회 총무였어요. 그때는 제 따까리였어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그때는 이제 총무였고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연합회도 제가 이제 회장이고 거기가 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김용 측에서 이제 인간의 됨됨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진술 신빙성의 문제를 좀 삼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인들 됨됨이는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서로 간에 저기 뭐 살짝 일신공격 같은 것도 하고 신경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은 인정하고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2021년
김용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총알 좀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경선 자금을 좀 먼저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최단 변호사,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유동규, 남욱, 정민용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김 전 부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재판에서 3명이 인정을 하고 1명이 부인을 했다고 해서 3명이 인정하는 것에서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 몇 날, 몇 월, 며칠에 어느 장소에서 금액을 예를 들면은 정치자금으로서 네. 제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사실관계들을 보는 건데요.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 전 부원장이 2021년에 유 전 본부장의 총알이 좀 있어야겠다라며 대선 경선 자금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당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관련된 시기이고 이때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그 당시의 시기를 봤을 때에는 이것이 부인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부인의 진술보다는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제공을 했다는 측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네. 아무래도 지금 인정을 하는 쪽에 진술의 신빙성이 실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법정에서 보면 근데 돈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뭐 박스 그 구체적인 그 내용 그리고 뭐 가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전달했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여긴 얼마가 들어갔는데 여긴 몇 개를 넣었더니 좀 남더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동규 측에서는 저런 식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어떤 식의 이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설 변호사님 보실 때 어때요? 일단 오늘 기사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오늘 제가 보니까 반대 신문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검찰의 주신문만 이루어지고 네. 피고인 변호인 측의 지금 예.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제 반박 기사 형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아마 기일에 반대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방금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뭐로 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네.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오면 뭘 찾느냐 그러면 어떤 진술된 박스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찾았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동일한 물건은 아니고 이러한 형태의 박스라든지 가방이었다라는 다시 정정 보도가 네.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정민용이 정 변호사가 지금 유동규에게 이런 사실로 돈을 건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유동규는 김용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다. 이러한 말 등이 조금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아마 예, 이 부분은 반대 신문을 통해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시점상으로 약간은 이상합니다. 제가 김용 씨와 그 다음에 유동규 씨의 어떤 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동규 씨는 2020년도 말에 이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당시 물러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재명 대표 측에게 어떤 관광공사 예산을 부탁을 했었는데 이 부분 거절을 당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서운해서 자기는 그만두게 되었다. 경질인지 사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이걸 2021년도 2월경에 김용 부원장이 김용 씨가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를 만나서 대선 자금을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시점상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다음에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영식 변호인 등이 이런 부분에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내용,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내용도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스피커, 그러니까 이 증언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온 상황이고 예전에 했던 걸 좀 더 보충하는 형식이 돼서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여론조사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뭐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인데, 자, 정당한 검찰 수사다, 이게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답변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는데,
잘못된 결정이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 과반인 상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과제를 안을 것 같은데, 자, 최남희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이 428억 관련 기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이제 대변인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의 기소와 관련돼서 428억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사상에서 공소사실에서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증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예.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428억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하려면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정진상이라든지 김용 부원장과의 연결고리를 찾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직접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의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직접 고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만간 어떠한 기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이 딱 닫혀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도 고심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